자, 이 책에는 저자나 사상가와 만나는 겐론 카페 강연하고 사상지 겐론의 구독 등 관객과 독자의 구독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참혹한 한국의 인문 사회학 시장에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또한 여기 겐론의 구독자는 남성이 한 70% 이상인 것 같은데 한국의 독서 시장은 여성이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상. 저는 뭐 사실 이게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단적으로 묻는다면 아주 어렵다.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도 말가왈 아카데미고요. 말가왈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금 생겨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넘었습니다. 넘었고, 사실 이 공간이 추구한 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갤론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면이 원래 매체도 있었으니까요. 네, 말가왈. 그렇죠. 말가왈이라는 잡지도 2010년대경에 일부 나오다가 지금 폐간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언론을 떨어주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형태의 아카데미 공간을 구성해서 어떤 사유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 자체, 그리고 원래 말가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사상의 지형 자체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어쨌거나 시장주의 비판에 기본하고 있는 실천적인 사유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좀 겹쳐 있는 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가왈 아카데미의 운영을 또 보시면 지금은 좀 사상과 사유 쪽은 조금 가벼워지고 문학과 창작 쪽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에세이. 네,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뭔가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든 강하든지 간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화를 수행하고 그 안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실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많은 어떤 구심점, 응집력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겐론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겐론에서 아즈마 히로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보면 이 사람 별로 제가 봤을 때 코로나 그 방역 수칙 별로 잘 준수 안 한 것 같고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안에서 조금 오프라인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강조했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은 좀 그게 이 코로나 이 과정 안에서 좀 많이 와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3년의 그 코로나 시기가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지금 출판 시장에도 약간 후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즉각적 효과라기보다 오히려 코로나 당시에는 아동문학 같은 거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학부모들이 오히려 다른 거 읽히는 것보다는 너무 온라인에 빠지는 것보다는 책 같은 것들을 읽히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좀 반영이 돼서 당시에는 오히려 출판계가 약간은 뭐 괜찮은 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후속 조치 속에서 지금은 뭔가 이 적극적인 그 사유를 중심으로 한 도서 시장의 활성화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텍스트 힙, 뭔가 힙한 현상의 한 부류로서 이게 출판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 가지고도 왈가왈부가 많죠. 텍스트 힙이라도 일단 책을 소비하는 거 혹은 사는 거 가지고라도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유를 위한 매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매개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자생성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와해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갤론과 같은 모델의 적용이나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요원하지 않나? 라는 좀 조금 절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진경. 근데 사실 이게 겟논이 잡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투어, 다크 투어리즘 그런 거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쓰고, 근데 관광객의 철학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만들어서 그 한 30명 정도 해서 뭐 SF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강연하고, 근데 거기에서는 꽤 성과가 있어서 그 수강생들 중에 꽤 이제 그런 등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의 성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각각은 한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잡지도 이제 출판사를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뭐 문학 잡지건 아니면은 뭐 정론지건 간에 그런 이제 잡지를 내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잡지가 이제 문학 출판 정론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학이 겹쳐진 약간의 읽을 거리가 이제 좀 더해진 형태의 그러한 잡지가 많고, 오히려 정통 인문사회과학 잡지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쵸? 그 아주 소수 있지만 뭐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그런 잡지가 일단 없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 겟논이라는 잡지는 그런 문학 잡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떠한 뭐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주제를 조금 이제 현실의 여러 문제 속에서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어떠한 그 필자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아카데미,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스쿨의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한겨레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여기 말가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없는 형태인 거죠. 카페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강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관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관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또 강연을 하고, 근데 그 강연이 그냥 2시간, 3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쭉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돈을 받고 그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 10,000단위는 아니고 1,000단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겟논이라는 그 회사 안에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무슨 아카데미, 아주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카데미도 되게 많거든요.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안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그 각각은 특히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멤버십 구독자들의 충성 구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다루는 주제의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채널은 잘 없는 게 사실이죠. 아니 근데 철학 채널 있잖아요. 철학 채널은 장사가 거의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제가 구독하는 춘코의 철학은 꽤 되던데, 구독자 수도 꽤 되고. 일단 박관희 선생님 얘기를 들어. 저는 이제 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한국 역시도 뭐 일본과 같은 뭐 아즈마 이로키와 똑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이미 뭐 20-30년 전부터 지혜 관객을 나름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수유 아카데미. 수유는 사실은 이제 지혜 관객을 만들어내는 장이기도 했지만 거기도 스쿨 형태였고, 유명한 지식인들이 몇몇이 모여서 각자 출자를 해서 수업도 강의도 개설하고 책도 내고 하면서 거기서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다시 또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시 또 철학자가 되고 사회과학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말가와라 아카데미도 사실은 이제 그런 모델에 가까운 것이었고, 또 비슷한 모델들이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혜 관객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근데 한국의 출판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좀 인문학과 사회과학, 특히 이제 사회과학 쪽이 완전히
거의 망하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좀 하드한 형태의 담론들이 유통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사실 배울 수 있는 데도 없어지고 대학에도 강의가 없어요 이제는. 막스주의 강의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 급진적인 좌파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몇 군데들조차도 다 이제 다 망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하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로스쿨을 간다든가 하는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는 형해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런 하드한 철학이나 사회과학, 특히 르포르타주 뭐 이런 이제 그 장르에 대해서 소구하는 독자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독자들을 겟론이 많이 흡수를 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과 여성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트렌드의 제 체감상은 99%가 젊은 여성이거든요. 2030, 40까지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즘 리부트 지으면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들 중심이었고 지금은 에세이가 다 대세인데 저는 여성들이 책을 많이 읽고 남성들은 책을 읽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회 현상입니다만은 여성들이 주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 가지고 오는 현상은 결국은 에세이만의 독서 시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르들은 다 이제 거의 뭐 망해가는 형태. 장르 소설이라든가 에세이는 점점 이제 좀 커지는 반면 파이가 커지는 반면에 SF도 좀 예전에 비해서 커졌죠. 근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이라든가 또 사회과학 시장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뭐 시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참혹하게 다 파괴된 상태이고 저는 그것이 약간 성별화된 독서 소비 행태랑도 좀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서 이제 현직 편집자들과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이번에는. 근데 갔던 편집자들 얘기로는 확실히 이제 독자들이 다 여성이다 보니까 만드는 생산자들도 여성들이 일단 많고 편집자들이 그리고 책들의 그 종도 대부분 다 이제 여성 독자에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남성들이 또 원하는 남성향의 장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편집자들 보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씨가 말랐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독자는 더 유입이 안 되고 이것이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다양성 자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사라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들한테 이 책을 빌미로 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물론 한국에도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또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은데도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일본 관객들. 그러니까 인문이나 철학은 당장 눈앞에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갑을 연다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철학 강연이 있죠. 근데 이걸 무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듣는 거. 그 다음에 무료 강연하면 그 지역 도서관 같은 데서 무료 강연하면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창작 강의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거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를 써서 남긴다라는 게 핵심이지 남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창작 강의의 핵심은. 그래서 내가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작가 등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온전히 관객의 입장은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철학이나 뭐 사상은 사실은 내가 강단에 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순수하게 남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내보는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도 꽤나 1년 단위로 따지면 꽤나 큰 돈을 지갑을 열어서 구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에세이 같은 거 뭐 일간 이스라나 이런 것들도 실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기꺼이 내고 돈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스라 그 작가의 팬들은. 그러니까 그게 팬덤이니까 일종의 굿즈 같은 거거나 아니면 처음에 무료로 갔다가 나중에 팬이 됐으니까 유료화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일 테고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격하게 어떤 의미에서 형해화됐겠죠.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또 강의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사회 구조적 사고를 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학생들은. 나쁘다, 옳다라고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와 둘러싼 그런 사고를 하지.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라는 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주인공들이 신용사회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럼 신용사회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억압을 한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은 신용사회고 그걸 뭐 보드리아르나 이런 철학자들이 비판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그걸 적용시켜서 다시 사고해보는 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학적인 것은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증발되는 거고 이게 소수라도 남아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 작가도 그런 층의 작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한국의 문학에서 사소설 경향하고도 물려있는 현상이고 또 지적으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사사로워지면서 구조적 사고가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제가 볼 때 대체한 게 흑백 논리거든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그러니까 이준석 아니면 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에 참여하는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인데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본 결과 재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사고가 재미있다라는 걸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적인 건 의미 있는 것이고 재미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삼성 그 반도체 사업부 와가지고 일종의 북클럽 같은 걸 했잖아요. 한 주간. 근데 뭐 리액츠에서 다뤘던 책들을 주로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지도 주고 해갖고 했는데 재미있어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2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아마 삼성 반도체에 직급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은 안 올 거고 뭔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술 먹고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재미있게 다가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한국도 트레바리 이런 클럽 독서 클럽 보면 유료 독서 클럽 보면 수강료가 35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책도 쉽지 않은 되게 그 뭐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뭐 권력과 진보 이런 두꺼운 책들 사회과학 책들을 막 읽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수강하는 분들은 2030 여성들이나 남성들 직장 다니는 분들이죠 보통. 만남의 장?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돈을 내고 아무리 만남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 가서 그 책을 끝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레바리의 성공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순전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연애하려고 거기 가는 것이고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트레바리 네. 난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독서 스터디를 책 모임을 뭐 돈을 주고 그렇게 하나? 우린 여태까지 그쵸. 예를 들면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주제, 나와 이제 그 관심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아니면 동아리 안에서 그런 이제 소모임으로서 독서 모임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석사 들어가서 이제 그 프로이트 전집 읽기 그거를 뭐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뭐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명멸하는 독서 모임들이 있었다. 그리고 잘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이제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혼자 읽기는 강제성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듣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 독서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읽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그 페이퍼를 보면은
진짜 한 70%는 챗 GPT 이용해서 써요. 페이퍼를. 그래서 요즘에는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챗 GPT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필요한 자료 주제를 먼저 주고 필요한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쓰게 해요. 그러니까는 자필로 육필로.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그 싹캠 안에서 시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못 보게, 다른 사이트나 이런 거 이제 못 보게 이제 감시를 철저히 철저히 하면서 고생 이제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읽히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애들이 이해 못한다. 좀 텍스트 난이도를 낮춰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대학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그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그게 뭐 사회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지만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거의 70~80%가 이제 이러한 지혜 관객으로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극우가 되게 이제 심하고 그렇게 극우 단체도 많고 그렇긴 해도 그 반대편에서는 좀 이런 식의 지적인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남성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 좋다. 근데 좀 뭐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남성들이 70% 이상 이 지혜 관객이 비중이다라는 얘기와 한국의 여성들 관객이 90% 이상 지혜 관객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게 사회 극우화는 독서 인구랑 독서 성별과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책 안 읽어서 극우됐 이대남들 극우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성향의 아재들, 40, 50대 아재들이 이 극우된 이준석 지지자들이나 뭐 김문수 지지자들은 다 책 안 읽어서 그런 놈들 무식해서 극우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가? 책 읽는다고 그럼 극우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보다는 타자와 만나는 경험, 깊이 만나는 접촉하는 경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이 접촉이 없어지고 특히 남녀공학에서도 동급생 여성들과의 접촉이 사라지고 하면서 그 디지털 성착취 이런 문제들이 확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세대들이 저는 좀 두려운 것이 여성들과의 만남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판타지, 추상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셀들이 여성을 그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존재 혹은 자기가 상상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직후에 더 그 경향이 심해졌고. 완전히 분열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접촉하고 타인을 견디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또 소셜 믹스라고 하잖아요.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아파트도 다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강남 아이들은 강남 아이들만 그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고 이런 현상, 게이티드 커뮤니티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지다 보니까 타자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람이 왜 다른지를 겪어보고 견디는 그런 연습 자체가 어렸을 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극우화를 만들어내는 바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는 거는 사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쵸, 있고 그런 나와 것도 다른 있죠. 경험을 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읽는 게 나와 다른 존재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 뭐 그런 경험과도 네. 뭐 일치하겠죠. 그래서 아마 관광객의 철학에서 관광객은 그냥 그 투어버스 타고 다니는 시티 투어버스 타고 다니는 아니면 패키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선을 넘어서 들어온다든가 내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을 넘어서 들어간다든가 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를 읽을 때에도 제가 뭐 힐리스 밀러 예전에 그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독서는 위험한 거다. 왜 독서가 위험하냐? 독서는 타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 사상을 내 생각을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순간 나는 범죄자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나는 내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인간 존재에 대하여 감정이입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오염의 가능성 언제나 그 위험성이라는 거를 견디는 행위로서 강조되어 왔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독서의 효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라고 하는 거 이 지의 핵심은 동정적 지식이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지가 아닐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커뮤니티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자들의 언어인 거죠. 그건 아즈마 히로키가 강조했던 신자들의 언어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내려놓은 결론을 향해서 열정의 수사학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얼마나 이게 저 새끼가 나쁜 놈인지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보고 이것도 봐라. 지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스코프를 요즘엔 쪼인다고 하더라고요. 스코프를 쫙 쪼여가지고 저 대상에 너가 몰랐던 진실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된다라고 믿는 게 이 호모셔설 동종 집단의 신자들의 믿음인 거고 이제 그것과 구별되는 아즈마 히로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의 관객들이 추구해야 할 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와 연루될 수 있는 다른 타자의 어떤 언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오염, 이 위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언급된다고 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결국에는 출판시장, 독서시장에도 지금 경계의 언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꾸 동종의 언어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리에추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트레바리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보면 왜 트레바리에 참여하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안전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꼭 연애를 하기 위해서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킹 어바웃 할 그쵸. 수 있는 내가 내 관심사에 대해서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아까 독서도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듯이 낯선 분야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모임에 나오는 남자들은 나한테 공격하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만 읽는다고 해서 극우가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또 극우가 되지 않거나 하진 않지만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낯선 사상들을 계속해서 같이 또 다른 타인들과 읽어나가는 과정들 오프라인 책 모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낯선 타자의 그 사상에 대해서 점점 더 내성이 생기고 견딜 수도 있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책을 가지고 매개로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위험하고 책 속은 안전하다. 이게 아닌 거고 책 속의 세계도 위험한 거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그쵸. 책들이 끊임없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화를 해야 되는 거고 자꾸 다른 이야기, 다른 사상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같은 책을 읽어도 항상 오배송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의독을 서로. 해야 되고 서로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이 나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뒷풀이 자리에서. 독서인데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지만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그런 이종의 언어를 생산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독서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지금 출판계도 자꾸만 위험하지 않은 말, 안전한 말, 받아들여지기 쉬운 언어, 공감의 언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문학을 너무 문학만 까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감의 언어를 제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지금 최고로 출판 시장에서 유행하는 에세이잖아요. 에세이는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 에세이는 안전하다. 에세이 속의 세계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온라인 세계에서 편식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호모소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의 현상이 독서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진짜 좀 유해한 매체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질적인 바이러스 같은 게 막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이제 아주 무해한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받아들이면 사실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배들이 이제 동아리 안에서 막 맞죠. 그런 우리가 몰랐던 그쵸. 어떤 위험한 책들을 읽히죠. 위험한 책들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라든지 이 재벌 위주의 이런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어떠한 그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언어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처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부모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오면서 그게 다 많이 깨지거든요. 토론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막 그 술 퍼먹으면서 사람들한테 개진상도 부리고 개진상 부리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도 하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라는 게 자아라는 게 많이 이제 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데 지금의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위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점수가 되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경영 쪽에서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무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거기서 활동을 하면 이제 뭐 일종의 산학 조그만 규모의 산학협력 그러한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업계 관계자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게 일종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나같이 뭐 SOS, Save Our Soul 뭐 이런 식 봉사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노는 동아리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건 아예 취급도 안 해주고 좀 요즘 팔리는 책들 보면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게 하나는 아예 팬덤화되어 있는 시장. 정치도 마찬가지고 아예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편드는 방식으로 팬덤을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이거나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든가 뭐 그 이를테면 에세이라든가 아주 무해한 콘텐츠 누구도 그거를 편향이거나 선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법한 사실은 근데 자연과학도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편견으로 물들어 있는데 마치 그런 것들 진공 상태에 있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정보인 것처럼 포장된 것들 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진동하는 수많은 어떤 결들의 스펙트럼의 지식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지식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적 훈련을 하고 문해력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통째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줘야 될 것들이 인문사회학의 도서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대일수록 더 그거를 일종의 선동 이를테면 우리가 대학에 가서 선배들 읽히는 책들 저 선배들이 나 선동하려고 저러네 지네들만의 주장을 나한테 주입하려고 그런 애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좀 유보하고 가로를 치고 다른 사람이 일단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미리 그냥 방어막을 쳐버리고 자기 속에 코쿤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리고 철학이나 그런 사회과학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안 되는 그 자기 개발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제가 그 우리 서강대학교 안에 서강 영화 공동체 인원이 지금 200명인가 300명인가. 와우. 일개 동아리가 단과대 수준이에요. 인원이. 뭐하니 물어보면 영화 감상회를 한대요. 근데 영화 감상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나 봐.
감상회 간다고? 감상회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의뢰 동아리라면 이제 그 영화 본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상은 머릿속에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읽는다는 행위와 본다는 행위는 그냥 사전적 의미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뭘 읽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해석에 대한 충동이 생기지 그렇죠. 않나? 그리고 그것을 막 말하고 네, 싶잖아. 영화도 보면 몰려가서 영화 보고 나면 꼭 술 한잔 먹으면서 영화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그렇게 많아질수록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뭐 영화 남편도 보고 오면 돼. 갈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속감은 소속감대로 있고 싸우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말싸움이라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액팅 회피. 또 영화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긴 또 집계와 책이 딱 나눠져 가지고 연출하는 애는 연출만 하고 제작하는 애는 제작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상업 영화에서 그렇고 보통 우리가 단편 영화 찍는다 그러면 막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내 거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뭐든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그건 네 일인데. 그건 내 일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뭐 하나도 안 남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전적 의미를 좀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